과연 그 다음 백두혈통 누가 이길 거냐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 또 김진 기자가 김정은 밑으로 다음에 누가 백두혈통이 될 건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김정은조차 제거할 수 있는 위협이 될 만한 숨겨져 있는 백두혈통이 누구인가를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요게 누구일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중에서 먼저 한 명을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가족 사진이 김정은, 이설주, 김주혜, 김여정 정도가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데 사실은 이러한 익숙한 가족을 형성하려던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제거해야만 했었던 백두혈통 인물이 있었죠. 누군지 다 추측하실 것 같은데 바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은 지금의 백두혈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비참하게 제거됐던, 제일 먼저 제거됐던 백두혈통인 셈이죠. 자, 혹시 크리스는 요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죠.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국제공항에서 대낮에 피살당한 사람인데. 맞아요. 정은이 형이잖아요. 어떻게 대낮에 바글바글하는데 무슨 그 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두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외신에도 다 났죠, 진짜 전 세계. 우리 미국, 북한 관심 1도 없던 사람들까지 이 사건 알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고 무슨 제임스 본드 영화 볼 듯한 그런 사건이었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못할 짓이 없겠다.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형은 아니고 이제 이복형인데 흥미로운 건 북한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우리가 김정남을 죽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정남 또는 김정은에 대한 그 무서운 면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정남을 이렇게 죽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김정은이 권력을 쥐자마자 제일 먼저 죽인 건 사실 장성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남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김정남이 북한 내부 사람들만 몰랐지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고도 많이 치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김정남이 직접 비판한 적도 있고 공개 사과한 적도 있어요. 個人的には3代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内部要因があるならそれに従うべきだと思います。 그런데 오늘의 주제의식과 관련이 돼 있는데 김정남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김정남이 밀고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이 사실 김정은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김정남이 이 자리에 밀고 들어오면 주혜가 있었을까요? 없죠. 이설주가 있었을까요? 없죠. 김여정이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같이 살려면 이게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못 죽였어요. 근데 김정은이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죽여라라는 게 스탠딩 오더였어요. 암살조가 투입돼서 그 전까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었는데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백두혈통이 있다면 김정은은 다음에 누굴 죽이고 싶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의 이야기예요.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김정남의 유품을 찾아가라라고 고지가 뜹니다. 안 찾아와요. 와,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살아는 있는 건가? 자, 백두집 막내 아들 살아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백두혈통은 바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처참히 제거됐잖아요. 그때 들었던
궁금증은 북한이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김정남만 죽이려고 했을까 김한솔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의 문제였어요. 맞네. 근데 그때 이 자유조선이라는 반북한 체제 단체가 김한솔을 서둘러 대피시켰잖아요. 저희들의 합리적인 추측은 북한은 김한솔도 같이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은 김한솔이 지금 숨어 있는데 김한솔을 제거하라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유효한 스탠딩 오더. 야, 어떡해. 근데 저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암살의 형태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비는 공항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말레이시아하고 단교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번에 해외 토픽에서 일면 기사로 실리게 될 심지어 앞서 크리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을 알게 됐어요. 맞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일종의 도박을 했던 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김정남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김정은 본인은 오히려 인지도가 낮았던 상황인데 저 사건을 통해서 단숨에 토픽에 의해서 해외 뉴스에 의해서 지명도를 획득하게 됐고 냉혹한 어떤 지도자의 이미지도 갖게 됐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으로서 갑자기 부상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일단 모험에 그 굉장히 기초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정남이 위험하게 느껴졌을까? 단지 어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정권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로서 생각했던 걸까? 호텔도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제 그 어설프게 테러를 하는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랫동안 김정남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텐데 뭔가 긴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김정남이 미 CIA와 접촉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망명정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 게 이게 사실 망명정부라는 게 아무 힘도 없는 건데 상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 때 우리 상해 임시정부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직 권력이 공고가 되지 않았을 때 혹시 어떤 급변 사태가 있으면 내가 제거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백두혈통인 왜냐하면 북한 인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이미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백두혈통에 그러니까 들어오면 훨씬 접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 이제 급하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김정은이 2012년에 등극했을 때 나이가 너무 젊다. 그 군 내에서 이른바 장성택 라인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사실은 설인데 미국이 김정남과 김한솔을 망명시키려 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세습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정통성은 크다. 이 둘이다라는 걸 미국 영토 안에서 미국의 보호하에 내세운다고 보세요. 뭐 해야 돼요. 크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지만 그럼. 이미 군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야 이러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과연 지금의 위상을 지금의 교통 정리를 북한 내부에서 할 수 있었는가 막 관련됐을 때 죽이고 보자. 유품이에요. 유품을 말레이시아에서 뭐 이거 가져가라 6개월 만에 뭐 이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김한솔 막 나타났냐 마느냐 막 이걸로 막 그때 얘기했었는데 아니 끝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 뭐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대리인이 수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가족 아니면 사실 수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대리인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어느 단계에서는 가족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북한에서 눈을 씻고 찾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 미국의 정보기관 뭐 CIA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있을 텐데 그쪽에서 나서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렸겠죠. 가지 말라고 지적했겠죠. 저는 그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이 유품 찾아가라 라고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일종의 함정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정남을 암살했던 북한 요원들은 무사히 다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죠. 김정남의 시신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북한으로 인도됐어요. 그랬다. 소리 소문 없이 김정남의 시신이 이미 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 당국이 우리 돈 있어. 너네 아버지 핸드폰 있던데 한 소리 잠깐 두라라.
이걸 보고서 과연 김한솔이 말레이시아 가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게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 유품의 그 리스트를 좀 찾아봤어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정남의 가방에 휴대전화가 이제 2대가 있었고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13만 8천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제 유족들이 와서 이 유품들 찾아가라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이 없어요. 이미 사라졌네. 달러만 있습니다. 달러만. 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보만 가져간.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전화 용도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오고 간 문자도 있을 거고 노트북에는 또 작성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검색 기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동안 이 사람하고 만났던 사람 돈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누가 가져간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지금 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그 북한이 이제 김정남의 시신을 인수해 가거든요. 인도에 갈 때 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단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미국에서 미리 가져갔는지 아니면 당시에 시신 인도할 때 이미 그것조차 북한에 넘어갔는지 그건 아직 모르죠. 아니 근데 왜 뭐 현금을 왜 안 가져갔을까요? 가짜 돈 아니야? 가짜 돈? 현금 다 가져가시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이지만 달러라는 것도 결국 이제 번호가 있고 고액권일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서 마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달러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 일련 번호 추적 가능하니까. 진짜? 대박.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현재 김정남 아들 김한솔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미국에 있어요? 아니면 한솔 어디 있는 거죠? 피살 이후에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킨 자유조선 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도 했었어요. 자유조선이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켰는데 그 이후에 행방은 사실 공식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어디 시골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가장 높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모처에서 아마 안가에서 김한솔에 대해서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신빙성 있는 가능성입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his team for his help,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조선을 위하여. 와. 상해 임시정부랑 비슷한 거. 나는 북한의 해방을 위한 인권운동가예요. 북한을 버리고 우리 함께 합시다. 오, 초성화를 왜 때? 이야, 김정은 골치 아프겠네. 크리스토퍼 항과 에이드리언 호응이 지금 최근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물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스페인 검찰 당국에서는 스페인에서 일어난 범죄이니만큼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송환하라, 범죄인 인도를 하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이제 크리스토퍼 안하고 에이드리언 홍 측의 입장은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게 아니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탈출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주고받는 위장극을 연출한 거다라고 지금 법원에 주장을 한 상태이고 미국 법원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미국 법조계의 기류는 미국이 절대 이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송환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기류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냥 스페인으로 범죄인 인도를 안 해줄 것 같은 기류가 북한이 감지되니까 지금 급기야 이렇게 공개적인 성명서까지 낸 거죠. 그때 그 홍 씨랑 안 씨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북한 그 대사관 가서 습격하고 그다음에 김한솔 망명을 도운 거죠? 그냥 뭐 그 직업이에요? 이렇게 직업이 그분들은 옆에 계시잖아. 예, 선생님. 근데 그 크리스토퍼 안하고 에어드리언 홍은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만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북한하고도 조금 가지고 있고 한국 탈북민 커뮤니티하고도 연계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활동하는 반북 단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굳이 표현하라면 반김정은 단체라고 표현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고, 왜 대사관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실 대사관에서는 디코딩, 엔코딩 하는 룸이 있거든. 암호 해독기. 변신실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내려온 온갖 지시문들이 있는 캐비넷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엄청난 비밀이 FBI에, 그건 에이드리언 홍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FBI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어떻게 대사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암호는 어떤 체계로 암호를 전송하고 암호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도 그 시스템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출을 하러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가 대사관을 습격하러 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에어드리언 홍하고 크리스토퍼 안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니 그럼 김정은이 계속 김한솔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 좀 아버지처럼 혹시 뭐 피살이나 이런 것들이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한솔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피살된 이후에 3일 만에 자기를 구출해줬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이러는 거는 자유조선 천리만 민방위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엄두도 못 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곳에서 뭔가 도모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김한솔이 그렇게 위협이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유조선이라든지 좀 미국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거 북한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뇌관 하나를, 불씨 하나를 지금 계속 바깥쪽에서 피우고 있다라는 이런. 저는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한성정부 같은 우리 이제 임시정부들이 이제 위력을 발휘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밖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 한성정부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망명정부를 세웠다고 하고 김한솔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를 북한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지금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김한솔에 대한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고, 몰라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런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김한솔이 미국을 등을 잇고 어느 날 아침에 북한에 내가 지도자다, 이거는 또 다른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잘 모른다 그랬는데 사실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슉 하면서 소문으로 들어가고 말을 안 하다 뿐이지 그 안에 있는 핵심 코어에서는 알고 있거든.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어떤 반대 세력이 조직된 움직임에 의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땅 하고 사건이 일어나든가, 만약에 저렇게 됐을 때 혼란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일정한 정도로 혼란이 빠지면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 이게 내려오는 정통성으로 보면 마다들 김한솔이다. 그리고 김한솔이 외국에서 약간 개혁적인 운동을 했다. 그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인물에겐 충실해요.
더군다나 아까 백두혈통이라고 갑자기 이제 김정은 시대에 튀어나온 용어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김정은이 구축해놓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거꾸로 이용해서 오히려 쉽게 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지금 김한솔이가 되게 어려 보이지만 김한솔 95년생이에요. 그쵸. 올해 28이고 김정은이가 27살 때 권력 잡았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오히려 더 맞네. 오바이. 그 두 번째 인물 누굴까요? 자, 두 번째 백두집 막내 아들, 숨겨진 백두혈통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입니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삼남매의 사실은 맞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원래 족보대로라면 김정철이 원래 등극을 했어야 하고 운명의 장난처럼 두 형제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지금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백두혈통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김정철이라는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김정철이고 내가 맞은데 언제까지 나는 에릭 클랩튼 공연만 닥치고 봐야 하지? 내가 김정은보다 못할 게 뭐 있나? 그리고 누군가가 군부 실세가 김정철 동지 한번 하시지요. 그렇지. 라고 제안하진 않을까? 김정철에게는 더 나아가서 김주애보다 더 특출한 자녀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와, 복잡하네. 그 의문은 모두 다 베일 속의 김정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사실 김정철 하면은 에릭 클랩튼의 그 공연을 진심으로 그럼요. 좋아했고 뭐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김정철이 외신 언론에 공개된 게 총 3번인데 3번 모두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공개가 됐어요. 진짜 광팬인가 보다. 첫 번째로 공개된 게 2006년 6월에 독일을 방문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본 후지 TV에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도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보러 싱가포르에 갔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뭐야? 그리고 심지어 4년 뒤인 2015년 5월에도 영국의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갔다가 포착이 됐었죠. 이렇게 3번 공개된 전력이 있는데 모두 다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광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릭 클랩튼 정도면은 저도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에릭 클랩튼은 뭐 팝의 역사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 알려져 있고 뭐 우리식 표현은 아닙니다만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했을 때 그 명단에 이제 올라 있죠. 누구예요? 제프 백, 지미 페이지 그리고 이제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은 그 소위에서 이제 로큰롤 그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데 그 로큰롤 명예정대에 3번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미만 해도 거의 20개 가까운 트로피를 받았어요. 에릭 클랩튼은요, 그 서양에서도 소위 이제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타리스트에게는 뭐 원톱이라고 해도. 와, 에릭 클랩튼도 알겠지? 자꾸 저 인물이 온다는 거. 누군가는 이야기해줬겠죠. 기분이 묘하겠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실제로 저 김정철이 기타리스트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타를 굉장히 잘 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저런 위치가 아니었다면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뭐 그런 욕망도 있다. 그런데 저 장면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김정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일단 뭐 북한에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철 같은 게 무슨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가의 여러 대군 중에 한 사람처럼 어디선가 지금 그냥 조용히 자기 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기타나 치면서. 혹시 그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요즘 안 나타나요? 네, 요즘 안 나타나고. 그러게요. 저도 김정철 입장이라고 하면 김정남
김정남이 이제 피살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럼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다음 목표가 이제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감 없이 조용히 살 것 같거든요. 김정철도 이 기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살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나는 여기에 미쳐 있다. 그래. 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매스컴에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스위스 가서 본 모든 자료에 의하면 성적이 훨씬 좋아요. 김정철이. 진짜요? 아, 그리고 공부를 머리가 잘했네. 더 똑똑하다는 평가들을 선생님들이 하셨다 그래요. 열등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모든 것을 그냥 음악에 미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신은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뭐 고모부도 죽었지 이복형도 죽었지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은 그냥 음악에 미친 것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특히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권력자의 친형이에요. 권력자의 친형. 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나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다. 동생님이시여. 난 기타만 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김정은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그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라는 굉장히 굴욕적인 편지까지 보냈어요. 편지에 보면은 재구실도 못하는 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유전적인 병이 있어서 뭐 가슴이 이렇게 여자처럼 좀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목소리가 치명적으로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결함이 생겼다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권력이 넘어갔다는 거고 그 점 때문에 아마 김정철이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줬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가슴이 아픈 거고 이런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철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못해야지. 외국에 나가서 약을 많이 먹고 몸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술을 먹고 술병과 술잔을 몽땅 깨부시고 그 룸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해당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깨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사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이 한도를 지났고. 어머. 얼마나 그러니까 사고 쳤길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나 좀 살려달라. 내가 편지를 직접 쓰겠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넓은 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언젠가는 위험인물로 될 수가 있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에 받아들이니까 저기 간다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형이로서 연민이 정도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저거는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최고 존엄이 고리가 높아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죠. 존재만으로도. 나는 만약에 저 사람이 가고 나면 가장 지금 현재 유리한 게 북한 내에 있어. 그렇죠. 미국에 있고 무슨 망명정부 이런 얘기 너무 외국 얘기고 그 내부에 있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제일 높죠.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도 제일 위험한 사람. 왜냐하면 직계 혈통에 심지어는 형이야. 그렇지. 그렇죠.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머리도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같이 유학 생활을 했으니. 그러니까요. 성품도 온화하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김정일은 김정은을 선택했냐.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의 궁금증입니다. 후계자를 정할 때 이제 몇 명이 있었대요. 김병희 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김옥 마지막 여성이 있었는데 장성택 생각은 똑똑한 김정철을 세워놨다가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보다 조금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정은한테 맡겼다. 그래서 막내한테 맡기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래 막내가 배짱이 있지 남자다운 건 막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설입니다.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평양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한테서 들은 산계의 설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이에요. 위원장 동지도 동의합니까? 아, 배짱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배짱이 많이 배짱이 배짱입니다. 배장이 있는 거지. 배장이 많아. 근데 굉장히 사실은 소름 돋는 분석 툴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스위스에서 공부한 선생님은 김정은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더 온화하다고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나온 분들은 김정은의 성품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유약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성품이 온화하다는 것과 성품이 유약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똑같은 현상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은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 김정은은 결단력이 배짱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포용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유비같이. 그러면 포용력이 크고 성품이 온화한 지도자가 사실은 김정철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철이 유약하고 뭐 결정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승자의 논리에 따라서 김정철의 패인을 분석한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백두혈통을 위협하는 어떤 그 인물. 이번에 이 인물은요. 숨어있는 사랑니 같은 존재입니다. 야, 사랑니. 그래. 김평일이 왜 안 나오나 김평일이지. 했다. 백두집 막내 아들 마지막 위협적일 수도 있는 숨겨진 백두혈통의 주인공은 바로 김평일이었습니다. 김정을의 숙부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한때는 매우 잘 나갔던 인물이었고 어쩌면 김정일이 아니라 사실은 김평일에게 후계 구도가 갈 수도 있었을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인물로 보더라도 훤칠함으로 보더라도 카리스마로 보더라도 김평일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평일이 거느리던 사람들, 김평일 라인까지 사실 북한에서 건재했었던 라인이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진짜 수직 낙하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이복이구나. 네. 패가망신의 아이콘. 사실은 이인자 패배자 아이콘처럼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동안 해외를 계속해서 떠돌고만 있었던 인물이었고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 정보기관에서 김평일을 포섭하려고 수십 년의 공을 들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와, 그러게 망명도 안 하네. 포섭도 안 돼. 아니 사실 이 견제라는 것도 존재감 좀 있고 라이벌 정도는 돼야 좀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북한에 있을 때 들었을 때는 김평일이 그렇게 인격이 좋대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지어낸 말인가 봐요. 김정일에 대한 반항으로 지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김평일이 너무 막 인격이 좋아갖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을 몰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김평일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북한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는 소근소근 다 하고 맞아요. 아마 김일성 다음에는 김평일이가 권력 이양을 하지 않을까. 인민들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김평일이가 지금 북한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거리감이 없는 인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북한에서 사실 뭐 김정철이나 김정남 이런 인물들은 모르지만 김평일은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김평일이 만약 이 나라를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개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김일성을 닮아가지고 뭐 키가 1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좀쟁이가 아니고 저렇게 잘 살았다고. 그래야 뭐 이 나라도 다스리고 이럴 수도 있다. 어른들이 맨날 그런 말을 하시던 걸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김정일이 못생기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세 분의 반응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이제 김정남이나 뭐 김한솔이나 뭐 이렇게 김정철 이야기했을 때는 약간 글쎄 과연 그런가요? 이렇게 시큰둥하시다가 김평일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인지도가 달라지고 벌써 얘기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어쨌든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 평가 이런 거로 봤을 땐 김평일 카드도 간과할 수가 없는 카드다. 근데 사실 김평일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김정일이가 아니고 김평일이가 됐었으면 북한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많은가 하면 김정일은 약간 엄마 쪽 닮았어요. 그리고 김평일이는 김일성 쪽을 많이 닮았고 얼굴이 젊을 때 김일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71년, 72년, 73년 초까지는 다들 김평일이를 주목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치고 나올 줄 몰랐지. 과연 김정은의 부재 시 누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누구? 이제는 사실 이제 세대가 좀 변할 것 같아요. 이제 아들 쪽에서 이제 조금 뭐가 나오지 않을까. 누구의 아들인지. 김정남의 아들이냐, 김정철의 아들이냐, 김평일의 아들이냐. 와 그쪽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가장 위협적인 거는 김여정이죠. 김여정이고 저희가 지금 이만갑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는데 김정은도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유심히 보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가 뼈아픈 생각을 할 거야. 할아버지 김일성하고 사진 하나만 찍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김정은이 후계자이면서도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죠. 그렇죠. 내쳐졌었어. 저도 만약 지금 후계자를 안정해놓고 급사한다. 그럼 당연히 100% 김여정이 권력을 차지하죠. 김여정. 저도 김여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고시의 비상사태일 때 누가 가장 빨리 움직여서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인데 역시 현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정보를 제일 먼저 받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어쩌면 이설주보다도 더 먼저 김여정한테 보고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저는 김정은만 제거하면 자꾸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절대 김정은 혼자서는 끌어가지 못한대요. 그 밑에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있대요. 그럼 만약에 그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미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김평일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밀어주면 얼마든지 역사도 좀 날조해내고 주민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듣보잡이 아니거든요. 피해자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김일성에 환생했다 이렇게 좀 먹힐 수 있는 세뇌가 먹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평일이 아닐까. 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김일성 시절을 엄청 그리워하기 있거든요. 때문에. 그때 그나마 배급이라도 줬지, 사람 살만했지. 맞아요. 뭐 모르고. 근데 김정은이 할아버지 똑같이 성형수술하고 나온 것보다는 김평일이 훨씬 그 모습을 맞다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반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받아들이는.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미움을 샀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맞아. 근데 김평일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능력이 없어서 밀려난 것도 아니니까. 네네. 근데 이게 참 묘하게 갈리네요. 이제 남쪽에서 분석하는 틀과 실제로 북한을 이제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 이게 완전히 갈려져 있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 같아. 누가 제일 먼저 정보를 가지는가. 그리고 죽었을 때의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 변수가 너무 많아. 너무 변수가 많아서 지금 누구라고 딱 찝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어떻게 말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놀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지. 근데 5년, 6년 후면 아무도 몰라. 그럼 말이야. 그러네. 맞아. 또 아들들이 있어. 엄마인 줄 알았어. 너무 많이 닮았다 진짜. 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 부대에 도착하시자
그러니까 김주애에게 사용되는 명칭 자체가 김주애를 거의 수령급으로, 수령의 후계자급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는 김주애에 대한 개인 숭배가 사실상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와, 찔렀어. 이거의 결정타는 호칭이에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 호칭이 심상치 않은 호칭이고, 이거 뭐 후계자 아니야? 라는 후계자설에 강력한 힘을 사실은 보태주고 있는 이 호칭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정부의 분석의 뉘앙스가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주애 딸 아이가 후계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 제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기관의 뉘앙스를 보면 김주애 후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분석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요. 여기에 후계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호칭 보도 이후에 여러 언론과 정보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후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김주애 같은 경우에 국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뭐 통일부라든가 이런 기관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존에는 후계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워워하면서 이렇게 좀 진정시키던 분위기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번이나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류가 바뀐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별의 김주애를 빗대고 있다는 거. 사실은 과거에 보면 김일성의 그 호칭은 태양이었잖아요. 뭐 민족의 태양 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성이다, 향도성, 뭐 이 사람들의 이제 길을 밝혀주는 이런 별이라 이거예요. 금성이라 이건데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시절부터 별에 빗대가지고 뭔가 이 계몽군주, 북한의 인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어린 계몽군주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이 김주애는 특별 대우 또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때? 딱 보기에 지금 뭔가 새 샛별이 된다.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거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 시키려고요? 그렇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제일 놀랐어요. 왜요? 어찌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와서 맞아요. 북한 사진 중에서 지도자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더 크게 부각되는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저는 김정은이 뭐가 그렇게 사실은 급해서 그런지 사실 나이도 어리잖아요. 주애도 어리고 그다음에 김정은도 저보다도 어린데 뭐가 이리 급해가지고 이런 후계자를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럼 우리가 그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과연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딸을 이뻐해서 지금 후계자로 공식화시키는 것인가? 안 그럼 정말로 첫째 우리가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장남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가? 뭔가 아픈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정말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짜잔 공개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한 모든 게 지금 뭔가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 맞아요.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이 사진이 권력 구도를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경찰 위성을 성공한 날 경축연 장소 사진인데 주애가 일단 리설주보다 엄마보다 아빠인 김정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앉았다. 아니 심지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 앉아 있어요. 예. 좌덕훈 우주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애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더 넓게 보면 대박이다. 김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때 김여정과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권력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그때
김여정을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그랬던 김여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밀려도 한참 밀려있다. 주애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김여정의 위치와 김여정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든 게 명백히 사실이 됐죠. 그러네요. 이 김정은의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김주애라고 불리는 그 딸 밑에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나 그 성별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 얘기 못 들었대요. Beginning of September 2013 when we first that's where we saw her and we spent the 우리는 2013년 9월 초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의 딸을 안아보고 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표 발행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갖죠. 특히 우리는 요즘 약간 우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편이 안 하니까 떨어졌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표.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우표에 열광하던 많이 모았죠.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표 발행은 약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18일 김정은이 딸을 처음 데리고 나타난 11월 18일을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처음 나타났어요? 데뷔잖아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명절이 된 거예요, 이날이.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득기할 대사견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용운이 기록하며 김주애가 나중에 진짜 후계자가 된다면 또 지도자가 된다면 11월 18일 전화를 아마 미사일 발전 ICBM을 현지 지도한 날로 아마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기념일이 됨으로써 전화를 얘기하려면 매번 저 주애가 등장했던 거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술 무기와 함께 주애를 이제 동급으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수령을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국정을 관여하는 이런 또 군사무기 발전에 기여한. 사실 그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10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길이길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도 저런 기념일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애 첫 등장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살일 것 같아요. 10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뭡니까? 지금 공화국의 최고 그 말하자면 존재의 어떤 가장 강력한 증거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주애를 연결시켜놨다. 이 정도면 장녀건 아니건 간에 이미 후계자로서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애가 수몰이 넘게 지금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는 동안 만약 장남이 있었다라면 장남은 왜 공식석상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라면 지금 13살, 14살이잖아요. 그렇죠. 김주애를 내세운 거 보면 북한식 논리대로라면 충분히 내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10살짜리를 내세우는데 13살짜리, 14살짜리 못 내세울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다만 문제가 뭐냐면 만약 아들이 저렇게 나타나면 100% 북한 주민들도 확신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도자다.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여성이고 너무 어리고 진짜 원수님한테 아들이 없나? 우리도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잖아. 이 헷갈림이 북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맏아들이 돼서 저렇게 후계자처럼 저렇게 내세웠다면 이른바 최고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최고 존엄의 후계자가 지정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항상 줄을 가서 서요. 거기에. 항상 김일성 때도 그랬거든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김일성한테 줄 섰던 사람들이 다 당간부에서 제거가 됐다. 황장엽 비서가 와서 한 얘기인데 아들한테 너무 일찍 권력을 넘겨준 걸 김일성이 후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자기한테 자기 말이 명이 안 서는 걸 느낀 거야, 김일성도. 이런 거를 다 몸과 살로 다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들을 내세우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일단은 후계는 확실히 인식을 시켰어요. 4세대까지 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이상함이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상함이 뭐야? 왜 딸을 저렇게 자꾸 내세우는 거지? 왜 군 간부들이 저렇게 뒤에 성벽처럼 서 있는 거지? 그림만 보면 딱 후계자인데 근데 후계자가 맞을까? 여자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원수님 본의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지 아직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아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혼외자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지 일단은 그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다. 일단 없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 수행이 벌써부터 지금 판단해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이거나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게 뭐 카메오로 보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사실 후계 구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념우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기념일을 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샛별 여장군이나 칭호를 붙였는데 김여정이나 김경희도 그런 칭호를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 이건 분명히 후계 구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 또 계속 이상했던 게 이게 보통 뭐 예컨대 문수대공원에 뭐 아빠랑 딸이 나타나고 이런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로 나타난 데가 뭐였냐면 경제하고 국방이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행사에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요번에도 보니까 김정은 나가고 그다음에 뒤에 김주애 따라오고 리설주 저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이설주보다 위란 얘기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후계 구도로밖에 못 써.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드는 의문은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를까? 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북한에서 이런 뉴스나 뭐 우표를 보거나 그럴 때 평양 사람들,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대단하다라든가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끼리? 근데 과거에 리설주가 등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야, 리설주 과거에 남자친구도 있고 평범한 여자 어떻게 저렇게 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하기 무서운 분위기로 공포 정치를 만들었죠. 근데 김주애는 등장부터 범접할 수 없는 위소열에 올려놓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냥 과연 딸이 후계자가 될까 정도는 생각을 해도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전제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평양에서도 그럴 확률이 있다. 일찍 좀 세습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 12년 차고 2024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불혹이잖아요. 2013년 김주애는 너무 어리고 지금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후계 문제를 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나마 유력한 어떤 가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정은이 건강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북한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유고 상황 또 후계자와 관련한 지위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지금 손질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신설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밝히질 않고 있지만 자기가 유고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의 권능을 대신할 자리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이 아니면 뭘까? 계속 의문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 체제 전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2008년도 여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게 이제 2008년 가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정은이가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다라니까 이게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구나.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 맞네요, 맞네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 아까 건강 문제 때문에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김정은 후계가 3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수령님이 환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지만 지겹거든요. 근데 또 4대까지 끌고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최근에 취재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과연? 이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는데 맞느냐라고 따져보는 단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도 이제부터는 김주애를 정식 후계자의 가능성으로 두고 가능성을 검증해보겠다.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거고 왜 이렇게 김정은이 젊은데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의 가능성에 두고 김정은이 공개를 했을까와 관련해서 북한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여성이 지도자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슬며시 김주애를 북한 인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20년은 필요하다라고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주애가 계속 중요한 장소에 나오더라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도가 있었거든요. 그래, 여기는 안 데려 나오겠지. 한 그 금도가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지난 2월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주애가 한가운데 오르면서 열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병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맞네요. 미래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저건 금도예요. 근데 그 금도와 금기를 와르르 깬 장면이 저 장면이었거든요. 저건 너무 큰 거죠? 내년 2월 8일 또 주석단의 주애가 등장한다? 저 사진을 여기서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귀여운 귀엽다. 딸을 행사에 데리고 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상황들을 보니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북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주석단이잖아요. 거기서 김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김정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열병식에서 김주애 백마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김주애 내년 활동을 예견해 봤을 때 아마 더 놀라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예측해 본다면 김정은이 등장하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래서 아마 김주애를 칭송하게 만드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김주애 등장을 보면서 등장시켰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반응이 귀엽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애에 대한 그 팬덤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북한에. 주애를 보고 저 뭐야 이거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층들 중에는 옷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뭐 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쁘다. 그 호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감들이 또 김정은 정권을 서포트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주애가 그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구구절에 등장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주애를 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한 게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김주애가 둘째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김주애가 과거 김정은처럼 승부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도 강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겠죠. 여성 지도자가 나온다면 평양에서 받아들일까요?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김정일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렇지만 후계자론에 의하면 다음 세대가 돼야 되고 또 후계자론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자질만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까지 다른 북한의 행보니까 다들 혼돈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런 일까지 한다고 과연 맞을까? 이런 거에서 아직 벗어는 못 나고 있거든.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은 한치 뒷팀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한치 티끌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너무 빨리 되면 현 지도자한테 스크래치가 가요. 본의의 훼손이 간다고 북한 용어로 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혼돈스러운데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보면 그쪽으로 한 걸음씩 가니까 뭐야 저 사람들 하는 짓이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일까?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50% 선에 묶어두고 조금 더 두고 보자. 김주애 후계자설에 힘을 싣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를 열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섰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최근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 사람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면 자기를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첫걸음마를 띄워주며 키워준 어머니부터 생각합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11년) 동안 외면했어요. 어머니의 출생 성분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어쩌면 주위의 압박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11년간 숨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11년 만에 최근 왜 열었을까? 김주애가 장녀 혹은 후계자가 아니냐라는 이 정말 미묘한 시점에 사회주의의 근본은 어머니다라는 메시지까지 하면서 김정은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어쩌면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속죄와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가 될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불안감, 애틋함, 후계 구도로서 이제는 이 북한이라는 이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열린 어머니로, 지도자로서 봐줬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복합적이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럼 과연 김주애가 그러니까 4대 세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4대 세습이 맞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김주애가 등장하면 이거는 확실해요. 어디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가 거의 이제 뭐 무효화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전방에 김주애가
정은과 함께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쌍안경으로 보면 봐라, 네가 통일할 남쪽 땅이 저기다. 한번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이것은 평화통일이라는 생각 없고 반드시 4대 세습을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결국 이런 많은 논란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정신은 믿을 건 핏줄 뿐이다. 결국은 김정일도 그 원칙을 마지막에는 거기에 그냥 의거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김정은도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행한 거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한 국가체제의 지도자가 한다는 거는 이게 뭐 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세습체계라. 오늘 참 그러실 것 같아요. 김일성 옆에서 통역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저는 김일성을 겪어왔고 김정일을 겪었잖아요. 점점 독해지는 지도자가 나온다. 김정일보다 도독한 지도자가 김정은이잖아요. 사람들 막 고모부까지 죽였으니까. 그럼 4대까지 간다면 더 얼마나 더 독해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